21년부터 최종 1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뀌고 있죠. 오늘 이거 관련해가지고 추가 2년 보유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 2년 안 해도 되는 그것보다는 어떤 경우에 추가 2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박입니다. 자, 절세하는 꿀팁. 세대 분리하면 2년 보유 안 따져도 된다라는 강주배 세무사님의 절세 AB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6일자 기사고요. 한국경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좋은 정보 공유해주신 언론사와 세무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보겠습니다. 최근 문의가 많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해서 2월 17일자 개정된 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규정은 2월 17일자로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은 다주택자인 1세대가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주택만 남은 경우에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규정입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 다주택자여서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고 최종 1주택만 남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최종 1주택이 이제 1주택만 남았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비과세를 따질 때 당초 이 1주택에 취득을 했던 이 취득이라고 이렇게 양도일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따지면 됐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만. 그래서 2년 보유 또는 뭐 2년 거주 이렇게만 하면 됐는데, 특이한 게 21년 1월이 추가가 됐어요. 이 날짜가.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 상태에서 21년 1월을 넘겨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1주택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당초 취득일이 아니고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은 1주택을 취득 당시에 비조정이었다면은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최종 1주택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드려볼게요. 자, 이 규정을 2월 17일자로 개정을 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던 거를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다시 요약을 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다른 주택을 다 양도하고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된 경우 요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처분까지 넣었어요. 처분까지. 그래서 이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 증여, 그리고 용도 변경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때 용도 변경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더 좀 약간 불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도라는 개념보다는 이 처분의 개념이 더 넓으니까 더 이 최종 1주택 추가 2년 보유, 추가 2년 거주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자,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를 등을 통해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요 말이 중요합니다. 유상으로 대가성을 잇고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연히 이 경우 부담부 정의할 때 수중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정의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여러 번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개정 전에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증여, 건축법상 용도 변경,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사실상 용도 변경까지 포함해서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개정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만약에 이 다주택 상태에서 1주택으로 될 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만약에 1주택이 됐다. 그런 경우에 추가 2년 보유해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다주택인데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 증여 같은 걸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1주택이 되면은 최종 1주택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곧바로 당초 취득일로 가서 2년 비과세,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서 비과세 받을 수도 있었을 뻔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다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된 경우에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또는 용도 변경, 예를 들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임차인을 주거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무용으로, 업무용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에 이제 주택수에는 빠지지 않습니까? 양도세 주택수에서. 근데 그런 경우까지도 전부 다 포함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주택을 보유해오던 부친이 그중 한 채의 주택을 별도 세대에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이후에는 부친은 한 채만 보유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증여 이후에 즉시 남은 부친 소유의 한 채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2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데 추가로 더 하느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유기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로 이해하고 있으실 텐데 10년이 넘는 기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년 보유권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때문입니다. 자,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월 17일 이후부터는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1주택이 된 경우에도 보유기간을 새롭게 계산하도록 개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거든요. 여기 예시부터 이렇게 볼게요. 10년이 넘는 동안 2주택을 보유해둔 부친이 그중 한 채의 주택을 별도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을 하자.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또 선을 그려봅시다. 여기 이제 부친이 있는데, 집 1번이 있고, 집 2번이 있습니다. 둘 다 10년 이상 보유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별도 세대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별도 세대 자녀한테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증여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증여를 했다고. 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부친 기준에서는 남아있는 주택이 요거 하나죠. 그럼 남아있는 주택이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곧바로 비과세할 때 어떻게 하죠? 당초 취득일로 가서 2년 이상 보유했는지, 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이것만 보고 따지면 비과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증여 날짜가 언제 된다? 해필 이 증여 날짜가 2021년 2월 17일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증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 경우에는 비록 증여를 했지만 이 아버지가 2주택에서 순수하게 최종 1주택으로 된 시점이 2021년 2월 17일 넘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추가 2년 보유해야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남아있는 이 1번 주택이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뭐 10년이 넘었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거주 요건이 없었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 부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자녀한테 증여할 거 좀 일찍 했으면 이런 꼴을 안 봤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자기는 자녀한테 증여하고 곧바로 이 주택을, 1번 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놓쳐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방금 여기 있는 거예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즉시 처분한다면, 여기 남아있죠? 증여 이후 즉시 남은 1주택을 처분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요것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올해부터 시행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때문이다.
그래서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2월 17일, 21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이던 1세대가 증여를 함으로써 1주택이 된 경우에도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여부 판단할 때에도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즉, 다른 주택을 증여,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분의 개념 아닙니까? 요 처분의 개념. 요렇게.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죠? 이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야지 비로소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케이스에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남은 1주택이 비조정이었겠지만 한 2, 3년 전쯤에, 한 3, 4년 전쯤에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이 거주 요건이 다시 리셋돼서 2년 추가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월 17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을 해도 양도세 주택수에선 빠지지만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로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와 주택 하나를 보유하는 1세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임대한다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과 주택 한 채를 각각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 용도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제 나는 주택수가, 양도세 주택수가 두 채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곧바로 비과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21년 2월 17일 이후 사실상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은 1주택을 매매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용도 변경함으로써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2년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 이게 이제 증여가 아니라 설령 오피스텔을 주거용에서, 자, 설령 오피스텔을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때도 추가 2년 보유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억울한 케이스가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아, 진작 할걸.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세대 분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추가 2년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 자, 왜냐면 증여, 양도, 용도 변경이 아닌 다른 형태로 1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다는 거죠. 볼까요? 여기는 사례가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자, 부친이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04년 10월이고요. 부모 아들이 동일 세대였대요. 그리고 21년이 지나고 나서 아들이 1주택을 취득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부친과 아들은 동일 세대니까 1세대 2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그로부터 한 2달 정도 지나서 아들이 혼인을 해서 세대 분리가 됐다. 자, 그러면은 이 B주택이 지금 아들 명의로 취득했기 때문에 여기 B주택은 이렇게 혼인을 해서 아들이 별도 세대가 분리가 됐고 부친은 A세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 부친과 아들이 있었던 요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언제 되는 거죠? 21년 6월 달에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2월 17일 이후에 2주택에서 1주택이 된 거기 때문에 추가 2년 보유해야 되는 거냐? 이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아들 세대 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기사 내용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과거 부친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아들과 현재까지 같은 주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 결혼을 앞둔 아들이 21년 4월에 주택을 마련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21년 4월 기준으로 보면 부친과 아들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1년 6월에 혼인을 하면서 세대 분리하게 된다면 부모 세대와 아들 세대가 각각 1세대 1주택이 된다. 자, 그럼 이러한 경우에도 부친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세대 분리 후에 바로 처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겠느냐?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 이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면서 1주택이 된 경우에도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을 적용해서 세대 분리 후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는 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해당 규정에서 보면 처분에 대한 개념을 양도, 증여, 용도 변경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곧바로 처분해도, 즉 추가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제가 오늘 가져오는 요 기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대 분리하면 2년 보유 안 따져도 된다, 이 말이 이제 요것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위에 좀 위에 봤었던 요 내용이에요. 지금 자, 다른 주택을 원래는 양도하는 경우에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되면 추가 2년 보유해야 된다. 그렇지만 21년 2월 17일 이후에는 양도뿐만 아니라 처분, 양도, 증여, 용도 변경 이 경우까지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제공하신 세무사님은 양도, 증여, 용도 변경 외에 세대 분리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곧바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슈가 있다고 했었죠. 지금 여기 기사에서 제공해주신 세무사님은 세대 분리하는 경우에는 추가 2년 되지 않고 당초 취득으로 가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세무사님들 중에 아니다, 세대 분리를 해도 추가 2년 보유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래서 아주 좀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세대 분리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로. 그래서 자녀와 지금 같이 살고 있어서 1세대 다주택자인데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뭔가 1세대 1주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기사나 여기 법령에 의하면 세대 분리는 빠져서 비과세가 곧바로 될 것 같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더블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냐? 최소 일단 세무사 2분 이상한테는 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그래도 최소한 서면 질의 정도는 좀 남기셔야 된다. 서면 질의 정도는. 물론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면 질의라는 게 있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라고 있는데 그거는 구속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세무사님 상담을 받을 때 제가 이거 질의를 좀 해서 뭔가 증거를 남기고 싶다. 뭐 서면 질의 말고 다른 게 있다던데 그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해서 그걸 한번 설명을 받으시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본인만 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더블 체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 좀 번거롭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비과세가 안 되면은 단순히 비과세가 아니니까 세금 낸다 끝나는 게 아니라 중과 들어가요. 중과. 왜냐하면 대부분 다 조정 대상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과세 안 되면은 1세대 다주택자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데미지가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전문가들 상담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맡길 때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요건 판단할 때 적용한다는 거다.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할 때는 보유기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좀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저도 설명드릴 때 좀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좀 잘 이해해 드릴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때가 2015년 10월 달에 1번 주택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2번 주택을 샀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나서 21년 3월에 2번 주택 매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매도.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거잖아요. 이거 비과세. 근데 날짜가
여기 좀 보시면은 21년 1월이 이미 넘었죠. 21년 1월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 1번 이거 비과세 따질 때에는 어떻게 따진다고요? 최종 1주택이 된 그 순간, 최종 1주택이 된 그 순간, 이때부터 플러스 2년 아닙니까? 2년?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비과세가 됐다. 비과세가 되면은 뭐 이게 세금이 안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9억 초과분 그런 거 있잖아요. 9억 되면은 고가주택이면은 9억 초과분한테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장특공 언제 될 거냐? 21년 3월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취득했던 요 15년 10월부터 요때부터 계산한다는 그 의미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 2년 추가 보유 요거는 비과세 판단할 때 따지는 거지 장특공이라든가 일반적인 보유기간 할 때는 당초 취득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요 21년 1월 요게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우리 기사에 나왔던 21년 2월 17일은 증여, 용도 변경 이런 것도 이제 또 들어간 거죠. 처분하는 거에 있어서. 아휴 어렵다.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렵고 살얼음판을 걷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더 좀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워요. 저도 이게 설명드리다 보면은 알고도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저도 약간 뭐 말을 실수하거나 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때는 되게 부담되기도 하고요. 되게 좀 약간 염려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잖아요. 뭐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상담을 하냐 안 하냐는 제가 봤을 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이제 유튜브 댓글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당신이 이제 세무사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말한 그 영상도 보시고 기사도 찾아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무사 상담 받을 때 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쾌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비자격사지 않습니까? 자격증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군요. 이제 같이 하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서 잘 돼서 뭐 이게 양도세 중과 뭐 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하거나 강의 같은 걸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분들에게 좀 감사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이게 합법적으로 내가 세금을 좀 줄이거나 그러면 저는 정말 너무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도 늘 도움되는 정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구독자가 40%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주시면은 중간에 알람 설정이라든가 중요 공지 같은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월부터는 잠깐 광고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3월부터는 제가 이제 지인 세무사님들을 좀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말씀도 좀 들어보고 뭐 많이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절친분들, 멤버십 분들 질문 또 이게 한 두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피드백도 드려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다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해당 세무사님 참여하신 분들의 지적재산권도 있으시고 저도 그분들한테 제가 출연료를 일부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받는 그 수익의 일부를 돌려드린다는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제 본문하고 고정 댓글 멤버십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어려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